Marcos Jr. Jadi semuanya memang berangkat. 뭐 가문 정치, 왕정 국가, 뭐 독재 국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또 특색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하겠지만,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주에 싱가포르에서 총리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15일에. 네, 15일에 총리 교체가 있었는데요. 리센룽이라고 이제 싱가포르 하면은 떠올리는 하나의 가문이 있죠. 싱가포르에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영어로 First Lady라고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리 씨 집안을 First Family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네네. 이 가문이 곧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 집안이기도 했고 싱가포르의 지난 이제 50년 이상을 독립 이후 이제 맡아왔었는데요. 또 어쨌든 리센룽이 그 3세 정치에 바로 3세로의 세습을 바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로렌스 웡이라는 네. 뭐 생각 좀 젊죠? 우리 뭐 나이를 치면은 72년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스 웡이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리센룽은 뭐냐면은 아버지보다는 이제 권력욕이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70세가 되면 나는 은퇴할 거란 얘기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세가 되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2년 정도 이제 미뤄진 거기도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좀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또 없진 않습니다. 가문 정치가 여기서 끝날 것인지 네. 혹은 이제 가문 정치가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좀 시야를 조금 넓어서 사실은 이 가문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정치 왕조가 탄생하는 일들이 네. 좀 동남아 주변 국가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폭넓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5월 15일 그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가시는 건 아니고 네, 이게 네. 선임 장관이라는 그런 네. 타이틀로 어쨌든 내각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이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내가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현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선임 장관이 되는 게 리카뉴가 먼저 했습니다. 네. 리카뉴가 1990년에 본인이 이렇게 총리를 내려놓고 고척동이라는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왔는데 사실 이제 고척동은 리카뉴의 정부의 그 마지막 한 5년간 이미 부총리로서 이렇게 그 경험을 했었고요. 90년에 총리가 됐는데 고척동이 재임하는 14년 동안 이미 리카뉴가 선임 장관이라는 직을 합니다. 네. 근데 심지어 또 뭐냐면 2004년엔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총리 되고 나서도 미니스터 멘토라고 해서 고문장관 네네. 이렇게 또 해석되는 직을 리카뉴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례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지금 리센룽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리센룽의 지금도요?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로렌스 웡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젊은 입장이고 사실은 부총리 수련을 그렇게 길게 받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임 장관으로서 리센룽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은 유지될 것 같은데 뭐 좀 봐야 되는 게 11월에 어쨌든 그 싱가포르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요? 예, 11월 총선에서 한 번도 이제 제1당의 지위를 놓지 않았던 인민행동당이 또 얼마나 계속 의석수를 갖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되게 위기가 많잖아요. 이게 싱가포르 경제가 잘 나간다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미중이 갈등을 계속 심하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다라면 리센룽이 계속 이렇게 중심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이제 국가가 혹은 이제 로렌스 웡 정부 이렇게 총리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 싱가포르가 계속 지금 인민행동당 계속 집권해 왔고 이제 뭐 이씨 가문 통치 이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권이 없는 대통령은 선거로 뽑으면서 정작 실권자인 총리는 사실상 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하는 식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북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리센룽 이 일가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번 후계자를 거의 낙점을 못해요. 사실.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해진 임기가 없이 이제 뭐 그 PAP 지도부가 좀 후계자를 한마디로 약간 옹립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시엔룽도 이번에 이제 나가게 된 게 사실은 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등 때밀어서 나간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이렇게 리시 일가가 그렇게 계속 정권을 잡는 거를 싱가포르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로런스 엉이 얼마나 잘해줄 건가, 거기에 따라서 그럼 리시엔룽 일가도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뭔가를 발뻗을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만났던 이렇게 싱가포르 사람들은 좀 엘리트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 헌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 일가의 그 부자가 해냈던 일에 대해서 대단히 상찬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싱가포르이 우리가 지금의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보다 GDP 더 높고 올해 기준으로 한 9만 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IMF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싱가포르이 독립했을 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나라였거든요. 빈곤했죠. 네. 사실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돼서 뭐 저 독립을 당했다라고 네네. 말하는 게 좀 맞는 국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싱가포르도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 임가공업, 네. 뭐 선박,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이제 그 말라카 해협이라는데 대단히 이제 그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선박 수리 가공업 뭐 이런 걸로 했고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리카뉴가 독재를 했지만 정말 많은 독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치안유지법이나 뭐 사회안전법,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 막 쫓아내는 일도 이제 네.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먹고 사는 이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면 우리는 좀 믿는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리카뉴 시대의 그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에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고 하나의 성장 방식이 끝나면 이제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력 영역을 좀 바꿔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패러다임을 그렇죠. 변화시키죠. 패러다임 네.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리센룽이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른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식 유교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막았던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있고요. 리센룽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이라.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해서 갖고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네, 네, 하시는 네. 거군요. 저는- 어쨌든 지금 싱가포르 그 50년 아버지와 아들이 집권한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정원 기자님, 사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가문 정치 뭐 이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예, 예. 몇 개만 해주세요. 다 하지 일단 마시고요. 왕정 국가들은 뭐 다 뭐 왕정 세습이고, 국가. 이제 걸프의 왕국들. 걸프 쪽은 예, 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왕이 아버지 쫓아내고 집권해서 딱 현대화 해놓고 나서 생전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네가 해라, 더 젊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형제 상속으로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이 모든 권력 투쟁에서 지금 이긴 것으로 보이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그 건국자의 3세대 왕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네. 근데 뭐 이런 왕국이 아닌 나라는, 왕국은 당연한 거고, 그 세습 독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북한, 그 다음에는 시리아,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세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네. 다 사라져서 없고, 아랍에 보면 전에는 예를 들면 중동에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다피라든가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다 아들한테 권력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은 그러다가 뭐 다 쫓겨난 거죠. 아시아 쪽, 근데 이 동남아시아 세습 정치 뭐 집권 기간 보면 우리 이제 싱가포르 아버지 아들이 51년이고 캄보디아가 또 39년, 필리핀 23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소장님, 어쨌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싱가포르는 그럭저럭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그래도 뭐 청렴하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문 정치, 세습 정치 중에서 가장 좀 썩었다, 가장 좀 안 좋다 싶은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 제가 이제 동남아 연구에 입문하게 된 필리핀이 가문 정치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 국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필리핀에도 사실은 선거에 법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필리핀에서 선출직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나머지 선출직들은 다 3년이에요. 주지사, 시장, 뭐 군수, 뭐 그다음 하원 의원까지 다 3년이고 네. 어떤 선거법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은 대통령 제외하고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번만 연임해라. 2번만. 네, 6년이니까 12년까지 하고 하원을 비롯한 나머지 선출직들은 3년임을 하면은 그만둬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시 돌아오면 중간에 한 이제 번 쉬고. 퐁당퐁당하면 네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독점이 단순히 이제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내려가 있는 게 어떤 지방을 가든지 간에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하원,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직책의 성씨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상원을 2텀을 했는데 그럼 더 이상 상원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하원하는 아들하고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텀을 이렇게 그 지위를 바꿔서 이제 다시 선거 입후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성씨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법률의 허점인데 이 법률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거를 개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참 없는 거죠. 독재를 한다고 하고 뭐 혹은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고 지금 그래도 좀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문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네, 게 네, 네. 사실은 가문에 대항하는 게 가문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예전에 그 봉건 시대처럼 그렇죠. 이쪽하고 저쪽. 이제 물론 네. 이제 가문의 후광 없이 정치적인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 출신들이 많아요. 연예인. 아니면 빠끼아오. 권투 선수 빠끼아오가 상원 의원으로서 여전히 네.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마르코스라는 어떤 독재자가 있고 그 마르코스 집안하고 이제 대항했던 집안으로 이제 아키노라는 집안이 있었죠. 그래서 아키노 집안이 사실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필리핀의 관문 그 공항 이름 자체가 나이아라고 하는데 나이아가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약자거든요. 이제 그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을 기려서 암살당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 크게는 사실은 아키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그 필리핀 혹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부인이었던 이제 그 코라손 아키노 코리 여사가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글부글 끓던 어떤 민심들이 이제 하나의 정점으로 모인 게 바로 이제 코라손 아키노 여사고요.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그래서 86년에 그 피플 파워라는 어떤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년 이상 독재를 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만드는 어떤 시기가 열었죠. 이 필리핀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가문 정치가 강해지면 정당이 힘이 없습니다. 당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요. 네. 선거를 치르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 당 혹은 이제 대통령 당이 포함되는 어떤 정치 동맹으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좀 미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가느댕댕하게 이제 야권 세력이 이제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네, 뭐 명목만 이런 유지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정 기자님 이제 우리가 지금 동남아만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케네디 가문 계속 케네디 이름 빠지지 않고요. 선거 때마다. 뭐 아베 가문도 그렇고 일본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또 어떤 뭐 할아버지부터 계속 정치를 하던 이런 걸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특정 가문에 대해서 특정 패밀리에 대해서 뭔가 로망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신화가 있는 같아요. 건지. 그런 건 그런 것 네. 같지는 않고 그 케네디 가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셀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미국은 가문 정치라고 할 수는 없죠. 가문 정치는 그냥 말 그대로 일본이죠. 일본이죠. 근데 일본 정치를 얘기할 때 보통 네. 이제 뭐 파벌 정치, 뭐 이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데 무슨 파 다 나오잖아요. 이 파벌 정치가 사실 다 그게 가문 정치랑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제 뭐 그 초창기에 제일 큰 파벌이 형성됐던 게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시노부스케 계열이었고 아베 전 총리 외조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가문 정치 이런 세습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선거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네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큰다라는 걸 좀 넘어서서 확실하게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는 뭐 굉장히 큰 거죠. 뭐 고이즈미 전 총리도 지금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일본은 유력 정치인들 나오면은 일본에 새로 강요 누가 된다, 이번에 뭐 어느 쪽이 잡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도 기사 쓰면서 인척 관계 따져보는 거, 네. 예, 인척 관계를 따져봐야 뭐 이거 하토야마 또 이 집안이구나. 아들 딸 아니어도 이 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 계보를 많이 따져봐야 돼요. 미로네요, 미로.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궁금하고 이란도 궁금한데 이란은 어떤가요? 거기도 이렇게 막 패밀리 정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굴러가나요? 이란에는 이제 뭐 이슬람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 때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뭐 정치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부패로 인해서 뭐 안 됐고 이제 아예 뭐 대통령 제도로 바꾸면서 또 이슬람교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지만 뭐 대통령 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네. 좀 특이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최고 지도자조차도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는 기구가 네. 있는데 그 기구의 의원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고 최고 지도자,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네이도 자기 후계자를 지명 못해요. 아, 맞아요. 푸틴의 아버지는 뭘 하셨나요? 푸틴의 아버지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평범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런 가문 정치가 거의 불가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푸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푸틴이 결혼했을 때, 지금 이혼했지만 결혼했을 때 딸이 2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숨고 있어요. 푸틴의 딸을. 그 공식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고 그 정도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물론 기자들은 다 조사를 해서 알아냈죠. 누구고 어디 살고 있고 뭐 어떻게 사는지. 근데 푸틴은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피로 묶인 가족에게 뭔가의 권력을 넘기거나 아예 그런 사람들을 끌려놓는 그런 널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24년 동안. 차라리 그것보다 이제 러시아에서 유명한 그 도는 얘기가 있는데, 네. 푸틴과의 약간 밀집해 있는 관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 오제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스크바 주변에 아주 유명한 좀 이렇게 풍경이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네. 그 호수에 딱 러시아에서 제일 선택받는 사람만 권력을 최우수자들이 저기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푸틴의 거기도 집이 있고 푸틴 집 근처에 막 이렇게 집이 있다면 거기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돌고 돌아요. 완전히 그 소규모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뭐 가족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푸틴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사망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어떻게든 내려하고 난 다음에 이 집단에서 다임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재밌네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부터 필리핀까지 오늘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이 가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일리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